정명숙의 이슈 인터뷰. 오늘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성환 울산대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사회복지사협회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3월 1일 취임했으니까 네. 이제 7개월, 6개월 반 지난 거죠. 이제 조금 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뭐 어떤 일이 힘든지 이런 게 좀 파악은 충분히 되셨겠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취임에서는 일단 현황 파악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번에 대선이 12월에 있다가 장미 대선으로 앞당겨져서 어떻게 보면 취임하고 동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어떤 복지 정책들을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부 정립 플러스 외부의 정책적 대안까지 이번에 좀 굉장히 압축돼서 해야 되는 좀 새로운 경험. 그래서 조금 처음 6개월이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정신없이 지나간 6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일은 오히려 엄청 많이 하셨겠다, 그죠? 그리고 뭐 사회복지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번 정권 교체가 복지를 새롭게 제도화하고 뭐 재정립한다고 해야 되나 하는 계기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갖고 있었던 복지에 대한 생각은 경제 성장을 보조해 주는 기제, 그리고 경제 성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보완해 주는 기제로서 사회복지 제도를 생각했던 게 대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제 경제 산업화의 수준에 따라서 경제 발전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나온 게 사실인데, 이제 새 정부가 추구했을 때는 우리 한국 경제가 기존의 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기업의 혜택을 주는 성장으로만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줘서 경제 성장이 그만큼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표현이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사회복지에서도 좀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는 지금까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가 지원책이었는데,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일정 정도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되는 경로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리겠다. 내년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동수당. 모든 가구에 12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것은 월 10만 원, 또 노인들에게는 월 5만 원, 10만 원의 새로운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가구의 소비 지출 여력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하고 조금 다른 복지 제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사협회 회장님으로서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시는 거다, 그죠? 지금 많은 사회복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OECD 가입국가 중에 OECD 가입국가 뭐 35개국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사회복지비에 지출하고 있는 지출비가 우리나라가 거의 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은 하위 수준인데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25,000불, 30,000불 시대,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또는 유럽 국가들의 30,000불 시대의 복지 지출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에 비했을 때도 10% 정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낮은 수준, 현재 기준으로 봐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을 평가한다면 저부담, 낮은 복지비를 낮게 부담하고 있고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도 낮은 수준을 갖고 있어서 이제 가장 좋은 모델로 가면서 조금 중부담하고 중복지로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시기적으로도 그럴 만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제 현재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고 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막 국민들은 적잖이 불안해하고 과연 우리 경제 규모가 이렇게 뭐 사람들 말로 쉽게 하면 이제 퍼주는 식의 복지, 그러니까 현금을 지불하는 이런 복지 이런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세금 부담으로 개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진 않죠. 네,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점이죠. 그리고 또 야당에서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평가할 때 너무 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견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복지 부정수급자, 소위 말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라는 존재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인간다운 삶을 책임져 주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 어떤 사람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했을 때, 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때 국가가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고 국가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러려면 역시 재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네.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맞아요. 거고 생각보다 높지 않고 OECD 가입 국가에서도 조세 부담률이 저희가 한 26%, 20% 후반대인데 선진국의 경우 조세 부담률 플러스 사회보험 부담률까지 합치면 선진국 북유럽 국가 또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을 보면 45%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너무 낮은 비율 때문에 실제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정 정도 이러한 복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더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출인가라는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내년에 이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데 12조 정도가 듭니다. 12조 정도가 5년간 12조 정도가 드는데 한 2조 얼마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아동수당 제도를 그 대통령 공약으로 요청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구를 했었을 때 정당에서 무슨 소리냐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해에 4대강 사업으로 썼던 돈이 1년에 10조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4대강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얻었던 편익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아동수당을 도입했을 때 10조를 쓰는데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한 30 몇 조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편익 효과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올해 우리 국민의 출산율이 처음으로 36만 명대로 가장 낮은 1.0도로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출산율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아동수당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아이 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이 실제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고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 일단 좀 중앙 집권이 강화되어 있고 사실 지방 정부들은 더욱더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대부분 다 중앙, 지방, 매칭 펀딩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다 주면 지방에서는 정말 재정 운용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하긴 해야죠.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제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저희가 봤을 때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제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게 대부분인데 뭐 서울은 5대5로 매칭하고 지방은 6대4, 7대3 이렇게 매칭하는 경우 아마 내년도에 울산시 같은 경우는 아마 100억 정도 추가 지출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로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국가제도가 바뀜으로 더 많은 복지를 투자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을 내려줘야 되고 또 세제를 개편해서 소위 말하는 지방정부 수입을 늘려줘야 되고 또 국가가 쓸 돈을 지방정부에 자꾸 내려주는 국가 중심의 사업을 조금 더 줄여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를 바꾸는 것이 복지만 바뀌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 수준까지 바뀌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복지는 빨리 가고 이제 지방분권은 늦게 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지방자치 쪽 지방분권 쪽에서 강하게 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더 명시적으로 지방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복지는 대부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책임으로 진행된 거고 지방정부 책임이 훨씬 더 지역 주민의 삶에 맞는 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더 가야 됩니다. 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저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가 복지센터가 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책임을 좀 많이 주고 권한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저 6, 7급, 8급 공무원을 믿고 정권을 줘서 그러면 너그 동네에서 네가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출연해서 네 마음대로 돈을 쓰라.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기는 어렵긴 한데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서울시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 주민자치센터 지금에서 행정복지센터가 바뀐 행복센터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 간호사 이걸 추가로 4명 정도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치된 사람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속에서 숨어있는 복지 대상자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읍면동에 있는 요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아마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래서 요 읍면동을 어떻게 복지허브로서 활용할 것인가. 전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기 위할 건가. 그래서 그걸 사례관리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사례관리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리할 것까 이 개념이 사례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효율적 관리는 국민을 효율적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면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플러스 요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요즘 읍면동까지 확대되는데 우리 울주 같은 경우는 착한 군 그래서 착한 면 해가지고 자기 읍에서 1,000원, 2,000원씩 가게에서 후원을 하면 그 읍하고 면에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자금을 그런 후원금을 읍면에서 발견한 대상자하고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안 되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고 지자체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방향의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새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복지 공무원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고 3,000명 이상을 또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복지 정책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또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지방자치의 개념은 정치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 그거 이상으로 생각을 또 잘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정확한 뭐라 그래야 개념 정리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선행돼야 복지정책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주민 참여, 네.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 예. 또 소위 말하는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 이게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 핵심이거든요. 네, 네, 네. 뭐 그게 무슨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뜻을 맞는 정책을 펼쳐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것, 그게 지방자치의 핵심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선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정치를 지방 마음대로 하고 싶다. 네, 네. 이런 지방자치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뭐 아동, 청소년, 노인, 뭐 보육,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지금 뭐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정책들은 옛날부터도 사실은 정책은 수도 없이 많았었고, 정책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복지 정책이라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 정부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새 정부가 주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되게 말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표현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정부의 의지가, 국가의 의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정책들을 만든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드디어 아동수당제도를 통해서 도입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국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적 복지제도를 이번에 아동수당제도를 통해서 도입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복지 정책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러한 복지 정책이 기반이 되면 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빠질 때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의미 있었던 게, 저는 우리가 어제도 나왔는데 대한민국 과로사회다. 과로사회다라고 얘기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제 근무 시간이 소위 말하는 근무 시간 특례업종으로 이래가지고 근무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20 몇 %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간의 수당도 못 받고 연차도 못 받고 뭐 급여도 낮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도 생각해 보면서 복지제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좀 지켜져야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을 이제 새 정부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게 사회복지 현장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복지사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교수로서 사회복지사 협의회 회장을 하시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제가 교수님이 쓰는 칼럼을 2편 읽어봤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젠다를 내놓으셨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 복지사들의 전국 뭐 임금 동일제도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안을 많이 내놓으셨던데, 그러니까 복지사협회 회장이 돼야 했던 이유, 되고자 했던 이유, 돼야 했던 이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이런 게 있다면.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울산 회장으로서 3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울산 협회에 있으면서 가장 큰 우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협회가 뭐 하는 곳이냐. 협회는 회원들을 위한 조직인데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답을 하기가 우리 사회복지사니까 당연히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협회라는 것은 회원들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조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사 처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는 3년 전 월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는 월급표가 있는데 3년 전으로 월급을 받는 분야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회장이 되는데 당연히 네. 시랑 협의가 잘 돼서 네. 당해년도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전국에서 저희가 한 3번째, 4번째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우리 회원들도 많이 늘었고요. 네. 우리 회원들도 제가 회장하면서 2배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저희가 유권자가 2만 명인데 우리사는 3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뭐 도저히 안 되는 게임인데 다른 지방협회에서는 그래도 울산의 경험을 한번 전국에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가 아닌데 네. 교수가 회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현장에 매여 있는 사회복지사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도전할 것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시점이 또 그런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참 애매한 그때 한참 촛불 전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정책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할 사람이 더 회장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전국에 있는 회원들의 판단이 그냥 교수가 회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협회라는 건 가장 기초적인 목적은 복지사의 권익 증진이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는 복지사의 권익 증진을 왜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사들이 좋은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지식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네. 또 복지사들이 거기에 따라는 일정 정도 대우를 받아야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국민들 가장 열악한 장애인, 노인, 또 학대받는 아동, 또 빈곤 아동, 또 뭐 지역의 알코올 주민 이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사회복지사 협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뭐 한 7개월 가량 하셨는데 그 동안에 뭐 제일 어려웠던 일, 또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중앙을 갔기 때문에 중앙의 네트워크를 새롭게 좀 구축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복지부 쪽에는 그나마 이제 그동안 교수로 또 연구로 또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국회라는 곳은 또 이렇게 새롭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국회와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현황, 그다음 사회복지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한 2-3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국회에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내야 될 시점이고 대선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주요 공약들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아마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네,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복지 방향들이 이제 또 이렇게 대안을 내는 이런 또 여러 단체들과 같이 맞닿고 스킨십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네트워크는 좀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이 이제 협회장이 되시고 난 뒤에 내세운 어젠다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뭐 복지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전국 단일 임금 체계 도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폐지, 뭐 이런 주장들이 있던데 그 하나씩 좀 설명을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이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이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 일자리의 핵심이 뭐냐면 일자리 70만 개를 새로운 정부가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30만 개예요. 사회복지 분야에 30만 개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저희가 막 이렇게 일주일에 40시간, 52시간 또 하면 56시간 뭐 이렇게까지 일하면
그거를 저희가 특례업종에서 폐지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 몇 개 일자리가 생기냐면 8만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 시설에 2교 대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도 잘 못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거 3교 대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8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몇 명인가 따져봤더니 OECD 국가의 공무원 수, 1인당 공무원 수에 비하면 우리가 놀라운 중인데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복지 분야가? 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한 3만 명인데 그거를 12만 명으로 늘리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만 명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사회복지 분야에 소위 말하는 영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장기 요양기관이라. 또는 어떻게 보면 보육도,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런 일자리도 한 2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또 사회복지 분야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간은 11개월 일하고 1년 쉬었다가 다시 월급 주고 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다 비정규직이니까 이런 부분도 정규직화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 최소한 17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떤 정도의 일자리 목표를 세웠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3교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8만 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한 3, 4만 개, 사회복지 공무원들 또 확충하는 거 한 10,000명,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서 한 10만 명 정도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이렇게 한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일자리 목표에 사회복지 분야도 굉장히 이렇게 잘 맞아가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이 사실 복지 분야 일자리여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복지 분야는 이렇게 이렇게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복지를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는 일이니까 공공에서 제공해야 되는 일이라서. 지금 이게 왜 또 의미가 있냐면 이 사회복지 일자리 대부분이 여성이 참여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성 경제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가 되고 여성 일자리의 가장 대표 단점이 뭐냐면 좋은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분야는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를 이 새 정부에서는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우리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다른 지역보다 뭐 최소한 4~5% 항상 낮고 그렇다고 해서 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또 많지도 않고 또 도시 구조가 중공업 분야니까 실제로 연성 복지, 교육, 문화 관련 일자리를 좀 새 정부가 이렇게 추구할 때 우리가 좀 선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사회서비스 공단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서울에서 시범 사업하는데 선도적으로 울산이 한번 내년에 한번 더 해본다. 그러면 좀 예산도 먼저 좀 따올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 공단 그거 좋다 그죠? 뭐 복지부 입장에서는 공단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건보공단처럼 국가가 총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가 책임지는 그런 개념들을 좀 지방공사 개념으로 그러면 훨씬 좀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의 초우 개선, 전국 단일 임금 체계. 전국 단일 임금 체계라는 건 이제 사회복지사들을 제가 가서 보니까요. 우리 울산에는 복지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지침대로 임금 가이드 지침대로 주거든요. 근데 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사인데 그 임금 지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침 자체가 없어요. 그냥 최저임금만 주도록 돼 있어요. 최저임금이 아니고 월 600만 원의 운영비를 주는데 그 종사자 2명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비 플러스 센터 운영비까지 다 합해서 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얼마밖에 못 받냐면 16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 분야는 보통 지역아동센터 3호봉 그러면 월 한 250, 280 이렇게 받는데 지역아동센터는 100만 원 밑에 남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복지부가 월급을 이렇게 줘야 된다. 초봉에 월 연봉 2,500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지역자활센터, 또 노숙인 쉼터 이런 것은 복지부가 자기가 지친 지침을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국립에 근무하든 공립에 근무하든 사립에 근무하든 동일한 급여표에서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인데 이 사람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느냐, 그 무슨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느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요.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여성부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부에 가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가 성폭력, 가정폭력 그 상담소의 직원이라든가. 근데 거기는 가이드라인도 없을 뿐더러 월급 그 주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거에 7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여성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월급이 10만 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라는 원칙에서 보면 전국의 어떤 분야의 일하든 간에 복지부에서 만든 동일한 임금을 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서울시는 생활물가가 비싸니까 임금을 더 주는 거는 지방자치자의 책임이고 노력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단일임금 체계고요. 다행히 지금 서울하고 제주도가 그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지난 5년간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시설들은 다 이 단일임금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여성부에 있는 시설도 포함해서 월급 체계를 맞춰갈 거고요. 제주도는 좀 규모가 작고 특별자치도라 재량권이 더 있어서 복지부 여성부까지 다 포함돼서 단일임금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지자체 이제 속성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한번 이걸 좀 맞추어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현재는 이제 지금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임금 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복지부에서 용역이 시작돼 있어서 아마 새 정부 내에서는 전국적으로 아마 이 단일임금 체계에 대한 도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 같네, 그죠? 이제 처우에서는 그런 단일임금 체계 플러스 근로시간, 근로시간 개편,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매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처우 개선할 건가라는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처우 개선을 그 원안에 보면 뭐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 수준에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공무원 급여로 지급한다. 그래서 단일임금 체계를 만든다는 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복지 분야에 도입할 건가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들이 연차도 못 쓰기 때문에 대체 인력 파견하는 사업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서 올해 내년에 그래서 아마 60억 예산이 좀 추가로 배정돼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고지원시설 아마 대체 인력 센터를 아마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우 개선 또 이제 사회적인 인식, 소위 이제 사회복지가 대표적인 감성노동, 감정노동 분야니까 그분들에 대한 힐링 센터라든가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전문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처우 개선의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이제 협회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폐지를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들으면 좀 깜짝 놀랄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동안에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방만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가제도를 폐지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폐지를 주장하시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가 이제 도입된 게 저희가 벌써 97년 했으니까 20년 돼 와 있거든요.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를 도입할 때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요구한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네. 시설의 개방화. 네. 옛날에 네. 굉장히 시설이 네. 폐쇄적이었는데 맞아요. 그걸 개방화를 요구하자. 네. 그다음 시설의 전문성을 좀 해보자. 실제로는 옛날에는 비전문가들이 운영하고 맞아요. 있고 근데 종사자의 아주 전문성을 높여보자. 또 하나는 정말 클라이언트, 소위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인권을 더 인권 중심으로 한번 그렇죠. 만들어보자 해서 이런 목표, 더더구나 또 예산의 투명성, 네네. 요것도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뭐 15년 정도 시설 평가를 해왔는데 일정 정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시설 평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을 해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15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너무 낮아서 기존 평가 제도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일례로 전국에 아동복지 시설이 한 230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하면 수미양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못하는 곳은 양도 맞고 미도 맞아야 되는데 55%는 수예요. 15%는 우예요. 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벌써 10년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장은 매 3년마다 이런 시설 평가를 계속 서류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의미 없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만 만들고 서류만 계속 만들고 문제는 서류를 만들어 놓으니까 서류상의 평가 점수와 문제가 있는 시설을 구별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시설이 평가 결과는 최우수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형태의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을 했다. 그죠? 네. 또 하나는 정말 문제 있는 시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평가 제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의 감시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더 감시하고 사회복지의 투명화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평가는 이미 지표가 1년 전에 만들어지니까 그 평가단이 가서 3년치 서류를 보는 게 너무너무 이게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평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실제로 폐지라는 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폐지라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아니 그러면 국고가 들어가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평가의 목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것도 하고 요즘 사회복지 시설이 정보화 그래서 전산 입력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걸로 기본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감사 그런 감사 결과를 그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또 그 평가 결과를 재위탁 3년이나 5년에 따라서 위탁 심사를 하는데 그 위탁에 반영을 해서 평가를 못 받았으면 당연히 그곳은 그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페널티 제도로 반영하고 이런 것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평가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평가 제도를 폐지하자. 일단 폐지다. 그죠? 그렇지만 현재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폐지보다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서울형 평가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을 더 좋은 곳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평가 점수에 따른 평가가 아니고 시설 운영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점으로 가면 현장에서 굉장히 평가를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서류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 필요한 도움을 받는 평가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평가제 폐지라는 공약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회장 임기는 얼마나 되죠? 3년입니다. 3년이 많이 남으셨는데 앞으로 2년 반 정도 더 남으셨는데 그 또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꼭 해야겠다, 뭐 하고 싶다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사회복지사 기본권을 지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 정도는 충분히 정부 정책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달성 가능할 것 같고
제 임기 동안에 이제 단일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네. 갖추면 네. 그 사회복지사들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보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 것 같고요. 좀 국민들에게 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좀 전문성, 네, 네. 인식들을 좀 높이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회복지사 제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격을 너무 많이 따오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3급 제도를 폐지를 했거든요. 저희 1급, 2급, 3급인데 3급 제도를 좀 폐지했고 2급 자격을 딸 때 또 좀 더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로 만들 수 있도록 실습 제도도 좀 강화하고 교과목도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또 좋은 사람이 와서 좀 전문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런 법과 제도를 좀 고치는 것을 제 임기 동안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저희가 정치에 관심을 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럼요. 모든 것이 정치로 기결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사회복지사 제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길러내고 사회복지사들이 국민들에게 내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서비스에만 제공하는 거에 관심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복지들을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정당 그런 국회의원 그런 지자체에 더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좀 정치적 감각을 갖춘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겠다. 네. 협회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는 기본적인 협회. 그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될 것 같는데요. 뭐 사회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 협회가 너무 잘 될 것 같는데요. 회장님을 너무 잘 뽑으신 것 같는데요. 사람들이. 또 협회장 하면서 학교가 제일 감사하죠. 실제로는 이렇게 겸직이라는 것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또 가게 되고 초창기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배려해 주셔서 학교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울산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지역에서 중앙에 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역시 이렇게 저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룹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힘을 낼 수 있는 바른 생각을 하고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하니까 이제 지지 그룹이 울산을 떠나서 영고를 떠나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오늘 저는 뭐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를 대충 다 들은 것 같은데 교수님도 하시고 싶은 얘기를 대체로 다 하신 건가요? 네. 조금 저는 이제 울산이 아쉬운 게 복지도 조금 이제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희가 이제 울산의 복지 평가를 하면 항상 중간 수준이에요. 저희가 이제 복지 수준 평가를 해도 항상 중간 수준. 장애인 복지 평가에도 중간 수준. 그래서 아동 삶의 질 평가에도 중간 수준. 근데 조금 이제 우리 울산이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사이즈도 아담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더더욱 저희가 좋은 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되고 재밌는 건 우리가 울산이 결론적으로 창조도시 따뜻한 뭐 행복한 창조도시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민들이 행복하려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회복지 대상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고 일반 지역 주민들의 좀 행복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제도 뭐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우리 울산도 좀 그런 제도들 앞선 복지가 있었으면 좀 복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영역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울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울산 시민으로서의 정주의식. 뭐 저도 이제 12년 전에 울산에 왔지만 저희 애들도 다 울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애들이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울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퇴임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살래요? 그러면 울산에 살아야 되는. 근데 그러려면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들의 네. 만족도가 네. 높아져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일자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울산 시위에 살아가면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즐겁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도 이제 근데 실제로 다른 지역은 이미 다 오래전에 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늦게 오고 어제 그제 이제 교복 조례도 이제 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만 고등학교 교복이라는 거 액수 많지 않거든요. 좀 그런 제도라든가 또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울산에 와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50플러스 센터라는 게 지금 곳곳에 있거든요. 50플러스 센터라는 게 그렇게 퇴직한 50대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 참여할 수 있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가. 또 지금 50플러스 축제도 이번 주 하거든요. 울산도 지금 폴리텍 대학이 하나 뭐 개소돼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들을 그런 장치들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좀 선도적으로 그리고 오늘 울산이 앞으로 더 발전해 가려면 인구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도 조금씩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럼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울산 가서 살면 참 행복하다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네.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집값, 교육의 안정성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정주의 기본 조건인데 그런 점에서 저희의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자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사회복지 제도 말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기본적인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제도 그리고 이제 울산이 산업도시고 임금 노동자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국감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하위 20% 상위 20%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런 불평등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한편으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을 거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7% 근로소득으로 평가했을 때 27%가 그 1,500만 원 미만이니까 1,000만 원 미만 소득을 갖고 있는 굉장히 이게 그 국세청 자료니까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수급자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좀 복지제도도 좀 만드는 거. 이런 제도들을 좀 우리 울산에서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울산의 삶의 질 다음 지방선거에 울산형 복지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 좀 이렇게 체계화 시켜가지고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그 울산 복지사협 회장이 지금 김병수.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그 협의회 우리 복지사협회 10년대 해서 울산 복지 기본선 그거 세미나도 했어. 자료는 봤어요. 우리 사협회 회장님이랑 또 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울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울산이 뭐 부자 도시다, 울산이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복지를 많이 등한시하는 편이죠. 실제로는 이제 그 사회지표 조사, 이제 울산시에서 매년 하는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비슷한 조사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의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이 25%가 나오고 당신은 주관적으로 어떤 계층인가 보면 하류층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20%예요. 그 정도는 이번에 그 국감 자료도 나왔지만 20%는 좌우지간 우리 빈곤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위한 도시가 되는 게 좀 울산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